서울 서초동 대법원 정문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출근하며 탔던 차량에 70대 남성이 화염병을 던졌습니다. 이 남성은 자신의 재판 결과에 불만을 품은 것으로 전해졌는데 최근 사법농단 사태 등으로 법원에 대한 불신이 커진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오늘 제주를 뺀 전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이었습니다. 특히 서쪽 지방은 중국의 스모그와 가을 황사까지 더해져서 삼중고를 겪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와 부인 김혜경 씨를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휴대전화기 분석이 주목되는 가운데 검찰 수사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혜경군 김 씨 트위터 계정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이재명 지사의 집과 집무실을 압수수색했지만 부인 김혜경 씨의 휴대전화기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변호사로 일한 법무법인 부산의 사무장 출신 송병곤 씨가 공기업 상임이사에 선임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또다시 낙하산이란 지적입니다. 더욱이 송 씨가 선임된 기업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됐던 곳이라 더욱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청와대 안보실 비서관을 사칭한 가짜 이메일에 이어 외교부 산하 차관급인 국립외교원장을 사칭한 가짜 이메일도 유포됐던 것으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청와대는 경찰청 사이버 안전국에 수사를 의뢰했고 국정원도 관련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KT 아현지사에서 화재 사고가 난 지 나흘째지만 인근의 일부 점포들은 여전히 전화나 카드 결제가 되지 않아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단체는 17만 명의 자영업자가 피해를 봤다며 공동 대응을 예고했고 KT 이동통신 가입자의 이탈 조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의 화성 탐사선 인사이트가 206일간의 비행 끝에 우리 시간 오늘 새벽 5시쯤 화성에 착륙했습니다. 2년간의 활동에 돌입한 인사이트는 화성의 흔들림과 지표면 내 온도를 측정하는 등 인류 생존 가능성에 대한 다양한 단서를 수집할 예정입니다. 수시 논술 시험이 한창 치러지고 있는 대학 앞에 퀵서비스 오토바이 수십여 대가 세워져 있습니다. 오후에 시험이 치러지는 대학으로 시간에 맞춰 이동하려는 겁니다. 오토바이 짐칸에 매달린 수험생의 질주, 잠시 뒤 밀착 카메라에서 전해드립니다. 마스크가 필요 없는 세상으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 수소전기차.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출근하면서 타고 있던 관용차가 화염병 피습을 당했습니다. 저희가 확보한 인근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는 대법원 정문에서 1인 시위를 벌이던 70대 남성이 차량 바로 옆까지 다가가서 화염병을 던지는 장면이 고스란히 포착됐습니다. 이 남성은 2주 전에 대법원에서 확정된 자신의 판결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됩니다. 판결에 대한 개인적인 앙심 때문이었다고는 하지만 최근 들어서 사법농단 등의 사건으로 사법부의 권위가 떨어진 것도 이런 사건까지 일어나게 한 뭘 원자 원인이 아니냐 하는 지적입니다. 먼저 정원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오전 9시 10분쯤 대법원 정문 맞은편 주차장에 있던 차량 블랙박스에 찍힌 영상입니다. 검은색 승용차 3대가 줄을 이어 정문으로 들어섭니다. 앞서던 민원인의 자동차가 신원 확인을 위해 잠시 멈춘 사이 김명수 대법원장의 관용차를 포함해 뒤따르던 2대의 차들이 정차합니다. 그런데 정문 앞에 서 있던 74살 남모 씨가 차량 오른쪽으로 달려듭니다. 남 씨의 손에 불길이 보이고 이를 김명수 대법원장 차량에 던졌습니다. 곧이어 트렁크 쪽에서 폭발하듯 불길이 올라옵니다. 경호원들이 탑승한 뒤 차량에서 경찰관들이 급히 뛰어내리고 불이 붙은 상태로 청사 안으로 이동한 차량에 소화액을 뿌리는 사이 법원 경비대원들이 남성을 제압합니다. 그냥 어떻게 끌려 하니까 어떻게 안 되는 거예요. 막 번지니까 다행히 소화전이 와가지고 없어요. 그래서 정말 다행이에요. 신속한 조치로 김 대법원장은 별다른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남 씨의 가방엔 인화물질이 든 페트병이 3병 더 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JTBC 정원석입니다. 대법원 현장을 연결해서 70대 남성이 왜 화염병을 던졌는지 그리고 경찰의 수사는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가혁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자, 이 기자, 지금 바로 서 있는 곳에서 오늘 사건이 벌어진 거죠? 그렇습니다. 이곳은 대법원 정문입니다. 지금은 저녁 좀 늦은 시간대라서 1인 시위라는 시민들을 볼 수가 없지만 매일 아침 출근 시간대에는 제가 서 있는 이곳 인도 그리고 정문을 맞은 또 반대편 인도에
많게는 10여 명 정도의 시민들이 모여서 개별 재판에 대한 불만 또는 사법부에 대한 불만이 적힌 팻말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이기 위해 모입니다. 오늘 오전이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탄 차량이 이곳 차단기 앞에 멈춰 섰는데 이 제 왼쪽에 1인 시위 대열에 있던 74살 남모 씨가 갑자기 차량 쪽으로 뛰어들어서 불이 붙은 페트병을 던졌습니다. 차 뒤쪽으로 불이 붙었는데 차는 이곳에서 조금 더 앞쪽으로 저 언덕 쪽으로 이동을 했고 즉시 보안관리대원들이 소화기로 불을 껐습니다. 범행을 저지른 남 씨도 몸에 조금 불이 붙었습니다. 남 씨는 이쪽까지 내려와서 보안관리대원들이 추가 범행을 막기 위해서 이쪽에서 넘어뜨렸고 또 몸에 붙은 불도 소화기로 껐습니다. 지금 바닥에는 이렇게 소화기 분말이 아직까지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아침 상황의 흔적이 뭐 거의 그대로 남아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군요. 그 대법원 결정에 대한 앙심을 품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경찰 조사에서 남 씨는 재판 결과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남 씨는 강원도에서 돼지 농장을 운영해 왔는데 2013년에 자신이 먹이는 이 돼지 사료와 관련해서 친환경 인증 갱신을 받지 못하게 되자 이 정부를 상대로 손해를 배상하라는 민사 소송을 냈습니다. 당국의 행정 절차에 문제가 있다 이런 주장이었습니다. 1심을 거쳐서 지난 7월에 사건이 대법원으로 올라왔고 남 씨는 9월 20일부터 이곳에서 1인 시위를 벌여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16일에 2주 전쯤에 대법원에서 결론이 났습니다. 남 씨의 패소가 확정이 됐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불만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남 씨는 매일 1인 시위를 하면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차량 번호를 확인했고 또 출근 시간도 미리 확인하는 등 범행을 준비했다 이렇게 진술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만큼 이제 계획적이었다는 얘기인데 이게 처음 있는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달에는 대법원장이 퇴근하는 차에 뛰어든 일도 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지난달 10일에 있던 일입니다. 퇴근하는 이 차량에 남 씨가 갑자기 뛰어들어서 차를 가로막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안관리대에서도 남 씨에 대해서 1인 시위는 보장을 하면서도 예의주시하고 있던 상황에서 오늘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오늘 사건 이후로 경찰은 대법원 주변 경비와 또 대법원장에 대한 경호를 강화했습니다. 지금도 평소와는 달리 일반 대법원 보안 경비대원 말고도 일반 경찰까지 배치돼서 경비가 조금 삼엄해진 모습입니다. 예. 이가혁 기자가 현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대법원장은 대통령 또 국회의장과 함께 3부 요인이죠. 오늘 국가의전 서열 3위인 대법원장에 대해서 초유의 화염병 테러가 발생한 것인데 법조팀 강현석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판사에 대한 위협 행위가 처음이라는 건 아닙니다. 전에도 있긴 있었습니다. 이 정도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지난 2012년 개봉한 영화 부러진 화살의 한 장면입니다. 예. 그 2007년 벌어졌던 이른바 석궁 테러 사건을 배경으로 했는데요. 학교 측의 비리로 재임용이 탈락했다고 주장한 대학 교수가 항소심 재판을 맡았던 부장판사 자택에 직접 찾아갔습니다. 고의로 석궁을 쐈는지 여부는 여전히 논란거리긴 하지만 예. 어찌됐건 당시 부장판사가 복부에 전치 3주에 그 상해를 입었던 사건입니다. 예. 이 외에도 판사에 대한 위협은 꾸준히 있어 왔습니다. 다음 화면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이건 집에다 계란을 던지는 이건 영화가 아니라 실제 있었던 일이죠. 네네, 그렇습니다. 예. 보수 성향의 학부모들이 지난 2012년 1월 현직 판사의 자택에 이 계란을 던졌던 모습입니다. 예. 교육감 선거에서 후보자 매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광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에게 1심에서 벌금 3천만 원이 선고가 됐는데요. 이 벌금형 판결이 너무 약했다. 이런 불만을 품은 보수단체 회원들이 판사의 집까지 찾아가서 계란을 던졌던 겁니다. 예. 이 밖에 지난 2010년 1월엔 PD 수첩 판결에서 무죄가 나지 않았습니까? 예. 당시 이제 어버이연합 등 역시 보수단체 회원들이 이용훈 당시 대법원장의 차량에 계란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예. 자, 오늘도 아무튼 3부 요인으로 불리는 대법원장에 대한 직접적인 위해, 이거 테러라고까지 불러도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굉장히 준비도 잘 돼 있었고, 또 그 페트병이 3개나 더 있었다고 하니까 좀 심각성이 좀 다를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대법원장은 대통령, 국회의장에 있는 국가 의전서열 3위입니다. 예.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차량 번호도 1003번이죠. 저게 바로 국가의전서열 3위라는 뜻입니다. 그런가요? 예. 그만큼 오늘 테러가 이 국가 요직자에 대한 굉장히 중대한 위협이었다는 셈이죠. 예.
글쎄 오늘 그 화염병을 던진 70대 남성 개인 재판에 대해서 불만을 품었다고 하는데 사실 이걸 좀 따져보면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동안에 이제 사법부의 어떤 그 권위 이것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사법농단 사건으로 인해서 권위가 그만큼 떨어졌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사건까지 벌어질 수 있는 그런 배경을 제공한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 뭐 당연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한 배경이 분명히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예. 사법농단 사태가 불거진 이후에 재판 결과에 불만을 품은 사람들이 실제로 시위에 뛰어든 상황이 굉장히 많아졌다고 합니다. 예. 저희 취재진이 이 서울고등법원과 이제 대법원을 관할하는 그 서초경찰서 관계자의 말을 한번 직접 들어봤는데요. 이 정확한 수치를 좀 집계하기는 어렵다. 1인 시위제가 많기 때문입니다. 예. 정확한 수치를 집계하기는 어렵지만 이 사법농단 사태 뒤에 대법원 앞에서 집회와 시위가 늘어난 건 분명하다. 일단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또 보수와 진보를 가릴 것 없이 집회 시위가 많아졌고 특히 재판 결과에 불만을 가진 이 일반인들의 집회도 많아졌다. 이런 분석을 내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현석 기자였습니다. 예, 지금 보시는 영상 오늘 오후에 찍은 태양의 모습입니다. 구름과 미세먼지 또 여기에 황사까지 뒤엉키니까 이게 해인지 달인지 혼돈이 될 정도로 뿌였습니다. 어제 중국 황사와 스모그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려대로 되고 말았습니다. 중국발 스모그는 이미 오전부터 국내에 영향을 미쳤고 황사는 오전 11시쯤에 백령도를 지나서 오후 5시에는 서울, 그러니까 한반도 내륙에 상륙했습니다. 오후 7시 기준 인천과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는 세제곱미터당 무려 200 마이크로그램을 넘겼습니다. 지난 사흘 동안 초미세먼지 때문에 숨도 마음껏 쉬지 못했는데 이번엔 6개월 만에 찾아온 불청객 가을 황사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남산타워를 바라볼 수 있는 낙산공원에 지금 박상욱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자, 박상욱 기자, 지금 뒤로 남산타워가 보입니까? 멀리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빨간색인가요, 조명이? 지금 현재는 노란색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한동안 이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이었을 때에도 이 남산타워의 조명은 파란색이나 초록색을 유지해왔었는데요. 이 조명의 색깔을 바꾸는 기준이 초미세먼지 농도가 아니라 이 미세먼지 농도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중국발 스모그에 이어서 상대적으로 입자가 큰 이 황사까지 겹치면서 입자 크기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PM10의 농도가 급격하게 높아졌습니다. 앞서 앵커께서 잠시 언급하셨던 대로 환경부가 발표한 19시 기준에 따르면 서울의 PM10 농도는 세제곱미터당 201 마이크로그램을 유지를 했고 인천은 284 마이크로그램을 기록을 했습니다. 기준치인 세제곱미터당 100 마이크로그램의 2배에서 최고 3배에 달하는 그런 수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남산타워의 조명 현재는 노란색을 띠고 있지만 오늘 밤중에 이 빨간색으로 변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예. 남산타워는 네, 그리고 저희가 지난 1월에도 말씀하세요. 이곳에서 중계를 한 적이 있었는데 예, 당시와 비교를 해보더라도 단순히 이 남산타워의 조명 색깔뿐만 아니라 건물들을 비롯한 도심 전체의 모습이 훨씬 더 뿌옇게 변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 초미세먼지에 미세먼지 또 황사까지 오늘 한반도 하늘은 삼중고를 겪었습니다. 오늘 낮 상황도 좀 같이 전해주실까요? 네, 지난 일요일부터 대기 정체 현상이 빚어지면서 전국 곳곳에서 초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을 이어갔습니다. 여기에 중국발 미세먼지가 유입되기 시작하면서 수도권을 비롯한 충청권 등 이른바 이 서쪽 지역은 초미세먼지 농도뿐 아니라 미세먼지 농도 역시 나쁨 수준을 보인 곳이 매우 많았습니다. 또 어제 뉴스룸을 통해서 중국 내이멍구에서 발생했던 이 거대한 황사 폭풍을 보여드렸었는데 이 황사가 오늘 아침부터 북중 접경 지역을 지났습니다. 이 중 일부는 남쪽으로 처지면서 늦은 오후부터는 한반도 서쪽 지역에 도달한 상태입니다. 예. 근데 이게 가을에는 황사가 잘 오질 않는데 오랜만에 왔습니다. 원인은 어떻게 분석이 됩니까?
네, 우선 올해 마지막으로 황사가 나타났던 게 지난 5월이니까 약 6개월 만에 다시 찾아온 셈입니다. 통상 11월 중후반 무렵 황사의 발원지인 중국 내임원구에는 차가운 시베리아 고기압이 매우 강하게 자리를 하게 됩니다. 고기압이니만큼 이 하강 기류가 강해서 황사가 만들어지기에 쉽지 않은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런데 최근에 이 고기압이 약해지면서 반대로 이 상승 기류를 일으키는 저기압이 자리를 하게 됐고, 그러면서 이 모래바람을 끌어올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이 시베리아 고기압이 약해진 배경을 놓고 많은 전문가들은 지구 온난화를 그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예. 자, 내일 이후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네, 다행히 일단 내일은 잠시 답답함이 조금은 풀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내일부터 다시 겨울 계절풍이 불어오면서 기온은 떨어지겠지만 이 계절풍에 지금의 대기 오염 물질들이 점차 흩어져 나가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올 겨울 동안 추위가 뜸해질 때마다 지금과 같은 환경이 만들어지면서 먼지 농도는 언제든 다시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만사온이 아니라 사흘은 춥고 나흘은 공기가 탁한 이른바 사만사미가 올해 겨울에 일상이 될 것이란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예. 자, 수고했습니다. 박상욱 기자. 이달 초에 나온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에 따르면 예보 수치만으로도 비상저감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돼 있죠. 전제가 있습니다. 그만큼 예보가 중요하다는 얘기인데 현재 인력과 장비로는 정확한 예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오늘도 이런 현실이 그대로 나타났는데 어떤 얘기인지 들어보시죠. 윤영탁 기자입니다.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은 어젯밤 예보에서 오늘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가 보통 수준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황사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입자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라는 뜻의 PM10은 미세먼지와 황사의 농도를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오전 5시 예보에서도 바뀐 것은 없었습니다. 같은 시각 기상청은 낮부터 황사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미세먼지 등급 예보가 바뀐 건 이미 백령도의 황사가 도달한 오전 11시 무렵이었습니다. 수도권에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시행된 지난 6일과 7일, 정작 예보에선 매우 나쁨 전망은 없었습니다. 지난 4월 환경부의 자료엔 국립환경과학원의 오보율이 14.8%, 그중 오늘 예보는 10번 중에 1번, 내일 예보는 5번 중에 1번 틀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력과 장비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일반 날씨의 경우 전국적으로 200여 명의 기상청 예보관이 분석과 예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반면 미세먼지는 현재 8명의 예보관이 2인 1조로 12시간씩 맡아 전국을 분석하다 보니 오류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에는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만큼 정확한 예보를 위한 인적, 물적 토대 구축이 절실합니다. JTBC 윤영탁입니다. 검찰이 오늘 해경군 김씨 트위터 계정 수사를 위해서 이재명 경기지사의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부인 김혜경 씨의 휴대전화기를 확보하려 들어가는 것이지만 결국 빈손으로 나왔습니다. 앞서 이미 2달 전에 경찰이 이 사건을 수사할 때 이 전화기를 찾으려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려 했지만 바로 검찰이 기각했었죠. 그랬던 검찰이 지금 들어갔으나 전화기는 없었습니다. 먼저 김필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압수수색을 마친 검찰 수사관들이 경기도청을 빠져나옵니다. 손에는 노란 봉투 하나만 들려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 집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20여 분 만에 끝났습니다. 저도 이 과정을 통해서 이 사건의 실체가 빨리 드러나서 제 아내가 좀 자유롭게 되기를 바랍니다. 해경군 김씨 트위터 계정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 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가 썼던 휴대전화기를 찾기 위해 강제 수사에 나선 겁니다. 검찰은 이 지사 집도 압수수색했지만 결국 전화기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해당 전화기는 해경군 김씨 트위터 계정에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 씨에 대한 특혜 채용 의혹 등 논란의 글이 올라온 시기에 김혜경 씨가 썼던 걸로 추정됩니다. 또 지난 9월 경찰이 같은 휴대전화기를 압수수색하려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기각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땐 경찰이 김 씨를 불러 조사하기에 앞서 물증 확보에 집중하던 때였습니다. 검찰은 당시 영장을 기각한 이유에 대해 신중히 수사하기 위해서였다라고 설명했습니다. JTBC 김필주입니다. 예, 수사당국은 이재명 지사 본인의 휴대전화기는 압수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해경군 김씨 사건과는 다른 사건인데 바로 친형을 강제로 병원에 입원시켰다는 혐의와 관련해서 통화 기록 등 단서를 찾기 위해서 아이폰 2대를 확보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엔 이 지사가 전화기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아서 포렌식 수사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JTBC 취재 결과 파악됐습니다. 공다솜 기자입니다. 경찰은 지난 10월 이재명 경기지사가 친형을 강제 입원시켰다는 의혹을 수사하면서 이 지사의 아이폰 2대를 확보했습니다. 압수해간 거는 내 전화기 하나입니다. 그 전화기 하나를 찾기 위해서 이렇게 요란하게 압수수색을 했는지 좀 이해가 안 되네요. 하지만 수사당국은 지금까지도 이 아이폰에서 제대로 된 정보를 얻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지사 측이 압수된 아이폰 2대의 비밀번호를 풀어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아이폰의 경우 사용자 협조 없이 외부에서 잦은 접근이 있을 경우 자동으로 데이터가 지워질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경찰로부터 아이폰을 넘겨받은 검찰은 비밀번호를 찾기 위해 다양한 방식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지사 측은 모든 수사 단계에서 성실히 협조했다며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상황에서 자세한 부분에 대한 언급은 부적절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지사는 그동안 휴대전화기의 중요성을 강조해왔습니다. 여러분은 절대로 사고를 치면은 전화기를 뺏기면 안 됩니다. JTBC 공다솜입니다. 저희 JTBC는 이달 초에 문재인 정부의 공기업 낙하산 인사 실태를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그 뒤로도 문제가 되는 기관들을 꾸준히 취재하고 있습니다. 공기업 GKL의 상임이사에 문재인 대통령이 대표로 있던 법무법인 부산에서 사무장으로 일했던 송병곤 씨가 어제 선임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영화 변호인에 나오는 국밥집 아들의 실제 모델이라고 하죠. GKL은 카지노와 외국인 관광객 유치 관련 회사인데 송 씨가 해당 분야 전문 지식을 갖췄다고 볼 만한 이력은 없었습니다. 게다가 이 GKL은 다른 것도 아니고 바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 때문에 전임 사장이 물러난 곳이기도 합니다. 신진 기자입니다. 그랜드 코리아 레저 GKL은 어제 주주총회를 열고 4명의 이사를 선임했습니다. 연봉이 1억 1천만 원에 달하는 상근직입니다. 이 중엔 문재인 대통령이 만든 법무법인 부산의 사무장과 송무실장으로 일한 송병곤 씨가 포함됐습니다. 송 씨는 불임 사건을 다룬 영화 변호인에 등장하는 국밥집 아들의 실제 모델로 알려져 있습니다.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운영하는 GKL은 관광 및 카지노 사업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물을 상임이사 자격 조건으로 명시했지만 송 씨는 관련 경력이 없습니다. 지난 2014년 지방선거에 새정치민주연합의 부산시의원 후보로 출마한 바 있습니다. GKL 측은 낙하산 인사 논란에 대해 임원추천위원회가 송 씨에 대해 서류 심사와 인터뷰를 진행했고 주주총회에서 결정했기 때문에 별도의 공식적인 입장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송 씨는 JTBC와의 전화통화에서 최선을 다했다는 말밖에 할 수 없다며 지켜봐달라고 말했습니다. GKL은 국정농단에 연루된 의혹으로 전임 사장이 물러나는 등 낙하산 인사 논란이 제기됐지만 올해 문재인 대통령을 공개 지지한 유태열 전 대전지방경찰청장을 사장으로 선임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JTBC 신진입니다. 낙하산 인사의 폐해는 저희가 지난 박근혜 정부 때부터 꾸준히 보도해드린 바 있습니다. 이번 KT 화재 사건도 낙하산 인사 문제의 한 단면이 드러난다는 지적입니다. KT 이사회는 과거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수석 비서관을 지낸 인사들이 사회이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IT 업계와는 무관한 사람들인데 이들이 경영진을 제대로 견제했겠느냐 하는 비판이 KT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허진 기자입니다. KT는 지난 3월 주주총회에서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각각 시민사회 수석과 경제정책 수석으로 일했던 이강철 씨와 김대유 씨를 사회이사로 선임했습니다. 이들이 선임될 때 KT 세노조는 황창규 회장의 경영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기 위한 영입이 아니냐는 비판 성명을 냈습니다. 그러다 최근 낙하산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KT 세노조는 황창규 회장을 낙하산 인사로 규정하면서 황 회장이 통신의 공공성을 외면한 채 비용 측면에서만 접근한 게 이번 통신 대란의 원인이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에 사회이사까지 낙하산으로 내려오다 보니 경영진 견제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경영진들을 충분히 감시하고 할 수 있는 역할을 하실 수 있는지 그 어떤 활동들을 해오셨는지도 사실은 좀 의문이 되는 거고요. 이에 대해 KT는 사회이사는 다양한 분야에서 경험과 경륜을 갖춘 인사로 구성돼 있다며 사회이사는 견제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간경제단체인 중소기업중앙회도 최근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을 지낸 인사가 상근 부회장으로 내정되자 공개 반발했습니다. 노골적으로 이렇게 당직자를 내려보낸 거는 진짜 전무후무한 일이다. 당 중앙으로 변해지는 거다. 앞서 중기중앙회에는 문재인 대선 캠프 소셜미디어 담당자가 상임감사에 민주당 의원 보좌관 출신 인사가 정책협력 TF실장에 임명됐습니다. JTBC 허진입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 비서관을 사칭한 메일이 유포되고 있다는 소식을 어제 뉴스룸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한미 간 민감한 외교 관련 내용을 이간질하듯 조작했다는 점에서 당국은 이번 사건을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JTBC 취재 결과 청와대뿐만이 아니라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 원장을 사칭한 가짜 메일도 유포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서준 기자입니다. 지난 17일 아주대 중국정책연구소에 도착한 메일입니다. 보낸 사람은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 김모 교수로 돼 있습니다. 국립외교원 조세영 원장의 연설문을 첨부했다면서 중국 대표단에게 전달해달라고 적혀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제목은 한반도 비핵화와 한중 협력의 의의. 하지만 가짜 메일이었습니다. 그 원문 이메일을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제가 확인을 해봤더니 그것은 제가 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원장님은 그런 파일을 작성하신 적이 없습니다. 국책연구기관인 국립외교원 관계자의 이메일 계정도 해킹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입니다. 조세영 원장은 이메일에 나온 간담회에 참석은 했지만 간단한 인사말만 했습니다. 가짜 메일에 첨부된 문서처럼 한중 관계에 대한 연설을 할 계획은 애초부터 없었습니다.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장은 차관급 외교 공무원입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만약 가짜 메일이 실제로 중국에 전달됐다면 한중 간 외교 문제로 비화될 수도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JTBC 이서준입니다. 청와대는 국가안보실을 사칭한 가짜 메일이 전현직 외교관에게 발송되고 언론의 보도까지 됐다는 점에서 단순한 범죄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곧바로 공조수사에 나섰습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청와대는 경찰청 사이버수사과에 국가안보실 사이버정보비서관 명의의 수사 의뢰서를 발송했습니다. 어제 국가안보실과 민정수석실이 경위를 파악한 결과 청와대 자체적인 조사 범위를 넘어선다고 보고 공식 수사로 전환한 겁니다. 허위 조작 정보가 생산 유포된 경위가 대단히 치밀한 데다 담고 있는 내용 또한 한미 동맹을 깨뜨리고 이간질하려는 반국가적 행태입니다. 청와대는 또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평가와 전망이라는 문건을 보도한 언론사에 대해서도 최소한의 확인을 거치지 않았다며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수사에 나선 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가짜 메일 원본을 확보해 계정 해킹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또 외교적 마찰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만한 민감한 내용도 문건에 포함돼 있었던 만큼 국정원도 관련 조사에 나섰습니다. 국정원은 오늘 오전부터 아주대 중국연구소를 직접 찾아가 피해자들을 조사하고 컴퓨터와 이메일 계정 등을 분석했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서울 강남의 한정식집에서 한 남성이 주인의 얼굴에 화학물질을 뿌리고 화상을 입힌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음식점 주인은 다행히 생명에 지장이 없습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은 음식점 주인을 만나러 왔던 것으로 파악됐는데 경찰이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송우영 기자입니다. 고급 한정식을 파는 이 음식점은 모임 장소로 유명합니다. 주인 이모 씨는 어제 오후 5시 10분쯤 자신을 만나러 온 남성 A 씨와 함께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목격자에 따르면 이 씨는 이후 머리카락에 불이 붙고 얼굴 피부 일부가 녹아내린 상태로 비명을 지르며 밖으로 뛰어나왔다고 합니다. 50대 된 남자가 사장님 얘기할 거 있다고 데리고 들어갈 때 사무실로 머리가 불이 막 나서 싹순지 뭘 막 내면 이거 신고 이런 소리까지 막 어떻게 주면서 뒹굴을 하고 막 그 말도 했는데 이 씨에게 화학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인 혐의를 받는 A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붙잡혔습니다. 근처 병원으로 옮겨진 이 씨는 얼굴에 화상을 입었지만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진술을 거부하는 A 씨가 이 씨에게 뿌린 물질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성분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경찰은 또 이 씨가 회복하는 대로 A 씨와 어떤 관계인지, 피해 당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JTBC 송우영입니다. 네, 제주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의 한 교수가 상습적으로 직원을 폭행하는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교수는 환자들이 보는 앞에서 직원들을 발로 밟고 세게 꼬집는 등 폭력을 일삼았습니다. 최충일 기자입니다. 의사가 환자를 돕고 있는 치료사의 뒷덜미를 사정없이 꼬집고 등을 내려칩니다. 치료사를 발로 밟아버리기도 합니다. 성에 차지 않은 듯 아예 뜀박질까지 하며 더 강하게 밟습니다. 모두 환자들이 보고 있는 상황에서 벌어졌습니다. 폭행을 가한 사람은 제주대 의학전문대학원의 41살 H모 교수입니다. 자신의 폭행이 영상에 담기는데도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해당 교수가 폭행 외에도 갖가지 갑질까지 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불합리하다, 이거 아닌 것 같습니다. 얘기하면 일을 처리하지 못하게끔 만들어서 더 사람을 정신적 스트레스, 육체적 스트레스 많이 줬던 거죠. 제주대 병원 노조는 H 교수의 폭력과 갑질이 3년 이상 지속됐다며 이 교수의 파면을 요구했습니다. 이렇게 환자들 보는 와중에 폭행한 것은 실제로 환자의 안전에도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H 교수는 현재 연락이 닿지 않고 있습니다. 제주대병원은 제주대에 H 교수의 조사를 요청했고 제주대는 사실 확인을 거쳐 징계위원회 회부 등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JTBC 최충일입니다. 네, 앞으로 가정폭력을 행사하다가는 현행범으로 바로 체포됩니다. 또 접근 금지 명령을 어기면 감옥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라는 여론을 정부가 받아들인 건데 그래도 부족한 점이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상화 기자입니다. 그동안 가정폭력 사건을 신고해도 경찰은 당일 발생한 폭력 상황만 처리하고 끝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난 10월 발생한 강서구 등촌동 살인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계속된 폭력을 견디다 못한 가족들이 2015년 2월 아버지를 신고해 체포까지 했지만 경찰은 당일 가해자 조사만 한 뒤 풀어줬습니다. 피해자를 가해자로부터 분리시키지도 않았고 과거 폭력에 대한 조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돌아간 가해자는 폭력을 계속 행사하다 결국 살인으로 이어졌습니다. 앞으로는 상습적으로 폭행하거나 흉기를 사용하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게 됩니다. 경찰 응급조치 요령엔 현행범 체포를 명시해 대부분 경우 가해자를 유치장에 충분히 격리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접근 금지 제도도 전면 손질합니다. 지금까진 접근 금지 대상을 살던 집이나 직장같이 특정 장소로 정했습니다. 이젠 아예 피해자와 가족 구성원에 접근할 수 없도록 바뀝니다. 위반하면 과태료가 아닌 징역이나 벌금을 부과합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을 하지 않는 조항은 그대로 유지돼 여전히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네, 오늘 정부가 내놓은 가정폭력 방지 대책 실제 효과는 어떨지 또 보완할 점은 없는지 취재 기자와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이수정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수정 기자, 가정폭력 가해자를 현행법으로 체포할 수 있게 된 건 이번에 새로 도입이 된 조치입니까? 네, 가정폭력 사범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것이 이번 대책으로 처음 가능하게 된 것은 아닙니다. 네. 등촌동 사건의 경우에도 2015년 딸이 아버지를 처음 경찰에 신고했을 때 당시 출동했던 경찰이 아버지를 체포했고 긴급 임시조치 1, 2, 3호를 내렸습니다. 즉 가해자는 집에서 나가고 100m 이내로 접근하지 말며 전화나 핸드폰 통화 문자도 하지 말라는 조치를 한 겁니다. 다만 기존에는 가정폭력 처벌법상 경찰의 응급조치에 현행범 체포가 명시돼 있진 않았습니다. 네. 때문에 기존에는 집안일에 체포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면서 살인이나 상해가 큰 경우가 아니면 체포를 꺼렸지만 이제는 경찰이 해야 하는 응급조치로 현행범 체포가 명시된 겁니다. 네, 그러면 이번 대책이 적용이 되면 그런 등촌동 사건 같은 거는 막을 수 있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까? 무조건 막을 수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2015년 당시에도 출동한 경찰이 재범 위험성 조사표를 작성했는데요. 네. 그때도 가해자는 고위험 가해자로 분류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피해자 휴대전화 번호가 바뀌었다는 등의 이유로 임시조치 이후 모니터링이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겁니다. 임시조치 이후에 전 남편은 피해자 근처에 자꾸 나타났지만 가해자는 과태료 처분조차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네. 그런데도 임시조치 위반을 당국이 모니터링하는 이 방안이 이번 대책에서도 빠졌습니다. 임시조치를 위반하면 징역형으로 처벌은 할 수 있게 됐지만
위반 여부 적발 자체가 쉽지 않으니까 처벌로 이어지기도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그리고 또 여전히 가해자를 처벌할 때 피해자에게 의사를 묻는 거 이거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도 있죠. 네, 지난해 경찰에 신고된 가정폭력 사건 19만여 건 중에 15만여 건은 실제로 수사로 이어지지도 못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피해자가 진술조차 거부하는 등 처벌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전문가들은 매일 얼굴 보고 사는 가족끼리 처벌 의사를 물어서 처벌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가정폭력 특별법만에서라도 폭행 반의사 불벌죄를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여성가족부도 가정폭력범에 대해서 반의사 불벌죄를 적용하지 않는 것을 고려했지만 법무부나 경찰청 등과 더 논의해야 한다면서 결국 대책에서는 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수정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경기도 부천의 한 대학교 기숙사에서 바닥이 기울어서 볼펜이 굴러가고 벽에 금이 가는 현상으로 학생들이 불안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학교 측은 건물에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학생들은 빨리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취재 기자 연결해보죠. 서효정 기자, 지금 나가 있는 곳이 기숙사 아닌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경기도 부천에 있는 가톨릭대학교 성심교정 기숙사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 기숙사가 전체 16층짜리 건물인데요. 4층에서 15층을 기숙사로 쓰고 있고 학생들은 1,060명 정도가 거주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학교에서 오늘 기숙사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런 학생들의 민원이 잇따랐습니다. 여기 지금 제가 복도에 있는데 이 벽을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곳곳에 틈이 생겼고 균열이 가 있는 모습들 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방 안으로도 한번 들어와 보실까요? 이렇게 기숙사 방 안으로 들어와 보시면 이 방이 기울었다는 민원도 잇따랐습니다. 제가 여기에 펜이 있는데 이 펜을 이쪽에 한번 놓아 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그냥 놓기만 했는데도 이렇게 펜이 스스로 굴러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학생들은 이 건물 자체가 기운 게 아니냐,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상황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어떤 곳곳에서는 이제 천장이 부풀기도 하고 그리고 또 물샘 현상이 발생하기도 한다는 민원도 접수가 됐습니다. 학생들의 불안한 말을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어제 잠이 너무 안 오는 거예요. 손에 땀이 나고 진짜 목소리 너무 떨리고 저도 친구한테 부탁해가지고 당분간 친구한테 자도 됐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뭐 전방에서 잔다는 사람도 있었고요. 네, 그러니까 학생들이 많이 불안해할 텐데 학교 측은 뭐 조사를 하거나 조치를 취한 게 있습니까? 네, 학교 측은 안전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 건물이 기운 게 아니라 이 바닥 같은 경우에는 마감이 조금 잘못돼서 바닥 자체가 기울었다는 건데요. 또 벽 균열 같은 경우에도 외부가 조금 갈라지기 쉬운 방식으로 제작이 됐을 뿐 내부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런 학교 측의 설명과는 상관없이 학생들의 불안감은 당분간 좀 지속이 될 걸로 보입니다. 오늘 제가 학교에 계속 있어 봤는데 짐을 싸서 나가는 학생들을 꽤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방에 사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마저도 쉽지가 않아서 그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밤을 이곳에서 좀 지새워야 되는 상황입니다. 오늘 저녁부터는 일부 학생들이 이 기숙사 앞에 모여서 학교 측에 안전 대책을 마련하라, 이런 걸 촉구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네, 서효정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KT 통신구에서 화재가 난 지 오늘로 나흘째입니다. 복구가 많이 됐다지만 여전히 일부 상점의 전화와 카드 결제는 먹통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저희 취재 기자가 찾은 한 치킨집의 매출은 평소의 절반가량으로 뚝 떨어져 있었습니다. 피해가 커지자 소상공인 단체는 공동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고 KT 이동 전화 가입자의 이탈 조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다빈 기자. 서대문구에서 치킨집을 운영하는 이방술 씨는 나흘째 울리지 않는 전화에 속이 탑니다. 전화도 안 되고 카드 결제도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배달 건수로 봤을 때요, 하루에 100건 이상 하고 있는 집인데 지금 30건 이하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이 씨의 가게는 지난주와 비교했을 때 요일별 매출이 최대 56% 줄었습니다. 인터넷이 복구되면서 일부 가게들은 오늘부터 영업을 재개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길 하나만 건너면 되는 이 곰탕집은 여전히 카드 결제가 안 됩니다. 4일째 전화 예약도 못 받으면서 손님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순차적으로 되고 있는데 카드가 되는 데까지 안 가는 데는 안 가게 되거든요. 일방적으로 그냥 기다리라라는 답변밖에 없었습니다. 아예 통신사를 바꾼 편의점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했을 거 아니에요. 엄마는 못 가는데 아무래도 오래 걸릴 것 같아서 바꿔버린 것 같아요. 60, 70분 정도 카드거든요. 사고 이후 KT 이동전화 가입자는 1,506명 줄었습니다. 같은 기간 SK텔레콤과 LG U+ 가입자가 늘어난 것과 비교됩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번 사고로 약 17만 명의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본 것으로 추산된다며 집단 소송 등을 위한 법률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전다빈입니다. KT로서는 이번 상황을 한마디로 말하면 3억 원을 아끼려다가 300억 원이 들어간 꼴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억 원만 들여서 자동 소화 장비를 미리 갖췄다면 이번 피해를 어느 만큼 줄일 수도 있었는데 결국 통신요금 보상만 따져도 100배는 더 들게 됐습니다. 정재우 기자입니다. KT는 2015년 아현지사에 용산구 원효지사의 광케이블 일부를 연결합니다. 이번 화재 때 아현지사가 있는 서대문구뿐 아니라 용산과 마포까지 피해를 입게 된 이유입니다. 그런데 피해 규모가 3개 이상의 C군구를 넘으면 통신시설 중요도가 C급입니다. 정부가 직접 점검해야 하는 중요 통신시설로 분류되는 겁니다. 아현지사가 감당하는 범위가 C등급 수준으로 넓어졌지만 KT는 이런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알리지 않았습니다. 올 들어 중앙지사와 광화문지사의 일부망까지 아현지사에 추가로 넘겼습니다. 이번 화재로 경기도 고양시 일부까지 6개 구에 걸쳐 피해가 나타나게 된 까닭입니다. 하지만 KT는 올해도 등급 변경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KT 측은 아현지사의 망을 늘리는 작업이 마무리되면 내년에 등급 변경을 신청할 예정이었다고 합니다. KT가 자진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과기정통부가 3년 넘도록 상황을 파악 못했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전문가들은 불이 난 통신구에 자동 소화 설비를 설치하는데 3억 원이면 충분했다고 합니다. KT가 통신 마비 지역 가입자에게 이달 요금을 안 받는 데 드는 비용만 해도 300억 원입니다. JTBC 정재우입니다. 어제 현대자동차 정진행 사장이 국회 박순자 국토교통위원장을 찾아온 것으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BMW 차량 화재로 인해서 국토위가 징벌적인 손해배상제 법안을 심사하고 있는데 자동차 업계가 배상 기준을 완화하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박 위원장은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을 저희 취재진에 보내왔습니다. 지켜보도록 하죠. 임소라 기자입니다. BMW 화재 사고 이후 박순자 국토교통위원장은 자동차 결함으로 벌어진 사고 피해에 대해서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자동차 결함을 제조사들이 입증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그런데 이 자동차법 개정안 처리가 임박하자 정진행 현대자동차 사장을 비롯한 여러 명의 자동차 업계 인사들이 박 위원장을 직접 찾아간 겁니다. 국토교통위 관계자에 따르면 이들은 박 위원장에게 피해액의 최고 5배를 물어주도록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는 식의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박 위원장은 미국과 비교하면 최고 5배는 그다지 높은 것도 아니다는 입장입니다. 박 위원장은 JTBC와의 통화에서도 배상 규모를 낮출 생각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토위 여당 간사인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 법안의 취지를 살려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박 위원장은 국토교통위 법안 소위가 파행을 빚고 있지만 자동차법 개정안 처리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JTBC 임소라입니다. 이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의 취지는 BMW 화재 사태의 재발을 막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증 책임을 소비자가 아니라 회사에 지우고 리콜을 지연할 경우에는 책임을 더욱 무겁게 물리겠다는 것이죠. 업체들은 너무 과도하다고 아우성이지만 시민단체들은 미국 등에 비하면 역시 약하다는 입장입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길 위에서 40대 넘는 차량이 불에 타며 국민의 목숨을 위협했던 BMW 사태. 계속되는 화재에도 BMW 코리아 측은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당국의 사고 원인 조사에 자료를 제대로 안 내는 등 비협조적이었고 리콜에도 소극적이란 지적을 받았습니다. 국회에 계류된 13건의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은 이런 상황이 재현되는 걸 막기 위해 나왔습니다. 국토교통위원장인 박순자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경우 자동차에 결함이 없다는 걸 입증할 책임을 회사에 지웠습니다. 지금까지는 소비자가 문제가 있다는 걸 입증해야 해 소송을 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웠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도 담겼습니다. 결함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리콜을 하지 않아 중대한 손해를 입히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한 겁니다. 개정 법안에 대해 자동차 회사들은 업체에 과도한 책임을 물리는 것이라며 반대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미국의 경우 최대 10배까지 배상 책임을 물리고 있는 데다 자발적 리콜을 촉진하는 효과도 클 것이라며 빠른 통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JTBC 송지혜입니다. 전역을 불과 2달 앞둔 해군 병장이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동반자석에 타고 있다가 사고를 당했는데 운전자는 다름 아닌 친한 선배였습니다. 사고 당시 현장에 피해자를 버려두고 도주했고 경찰 조사에서도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던 범인을 잡은 것은 차량 에어백에 묻은 DNA였습니다. 하혜빈 기자입니다. 하얀색 차량이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 불법 유턴을 합니다. 맞은편에서 달려오던 택시는 미처 피하지 못하고 부딪힙니다. 차량은 택시와 부딪힌 뒤 2번을 회전하고 도로 중앙에 있는 화단을 들이받은 뒤에야 멈췄습니다. 사고를 낸 운전자는 26살 조모 씨였고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09%였습니다. 조 씨는 가벼운 찰과상만 입었지만 조수석에 타고 있던 이모 씨는 차도로 튕겨나가 정신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조 씨는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해 친한 후배였던 이 씨를 버려두고 도망쳤습니다. 이 씨는 지나가던 시민의 신고로 병원에 실려갔지만 숨졌습니다. 이후 경찰이 운전자를 찾아 나서면서 조사를 받게 된 조 씨는 숨진 이 씨가 운전을 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제가 운전한 게 아니고 혼자 운전하다 그렇게 됐다고. 하지만 경찰은 차량 에어백의 DNA를 검사했고 여기서 실제 운전자 조 씨의 DNA가 검출된 겁니다. 결국 사건 2달 만에 진범이 잡혔고 경찰은 조 씨를 도주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JTBC 하혜빈입니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낼 경우에 받게 될 형량을 현행보다 높이겠다는 이른바 윤창호법이 국회 법안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그러나 윤창호 씨의 친구들은 오늘 국회를 찾아서 음주운전 사망사고의 최소 형량을 살인죄와 같은 5년으로 해야만 법 취지에 맞는데 오늘 소위 결정은 한참 후퇴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어떻게 된 내용인지 김나한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 소위를 열고 음주운전 사고를 낸 운전자의 형량을 높이는 내용의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이른바 윤창호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기존 법으로는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사망할 경우 징역형의 가장 낮은 형량은 1년입니다. 하지만 개정안은 유기징역형의 하한선을 3년으로 늘렸고 무기징역 선고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다치기만 했을 경우 지금은 10년 이하의 징역형이라는 기준만 있고 벌금액도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입니다. 개정안은 징역형은 최소 1년 이상 15년 이하로 벌금액도 1,0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로 강화했습니다. 개정안은 내일 법사위 전체 회의도 무난하게 통과할 전망입니다. 하지만 윤창호 씨 친구들은 오늘 국회를 찾아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이 원래 취지에서 후퇴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정의당 역시 윤창호 씨의 친구들은 음주운전 사망사고의 최소 형량을 살인죄와 같은 5년으로 해달라고 했는데 여기서 후퇴했다고 비판했습니다. JTBC 김나한입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눈물을 흘리고 사죄했습니다. 1970년대와 80년대 심각한 인권 유린을 당한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을 만난 자리에서였습니다. 피해자들은 한많은 세월을 증언하면서 검찰의 과오를 질책했고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을 통과시켜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지혜 기자입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을 한 명 한 명 마주했습니다.
그리곤 고개를 숙였습니다. 너무 늦어서 참으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거 자신들을 외면했던 검찰의 수장과 마주한 피해자들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고 30여 년 한많은 세월은 울음으로 터져나왔습니다. 학교 가고 싶다고 해도 보내주지 않고 차 안에서 구타, 강금, 폭행 얼마나 많이 당했는지 생각만 하면 할수록 막 치가 떨리지만 우리는 이제 군인도 아닌데 군대식으로 1수대, 2수대 이런 식으로 이제 소대원을 부르고 얼마나 많이 맞고 내가 잘못 안 했는데도 단체로 기합을 주시고 전두환 정권의 눈치를 보면서 인권 유린을 묵인했던 검찰을 겨냥해 질책도 이어졌습니다. 검찰이 조금만 더 신경을 쓰고 준비를 하였더라면 지난 30년 동안에 여기 살아있는 수많은 생존자들의 피와 땀이 이렇게까지는 깊지 않았으리라고 감히 생각하게 됩니다. 문 총장은 눈물로 사과했습니다. 과거 정부가 법률에 근거 없이 내부부 훈령을 만들고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국가 공권력을 동원하여 국민을 형제복지원 수용시설에 감금하였습니다. 피해자들은 사과만이 아닌 국회에 계류 중인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통과를 위해 검찰도 더욱 협조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JTBC 이지혜입니다. 네, 미국이 발사한 화성 탐사선 인사이트가 화성에 착륙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지구에서 4억 8천만 킬로미터를 날아가서 출발한 지 206일 만인 우리 시간 오늘 새벽 화성에 성공적으로 내려앉았습니다. 인사이트는 예전 탐사선들과는 달리 처음으로 화성 땅속 탐사에 나서서 인류가 화성에서 살아갈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탐색합니다. 영화 제목인 마션, 즉 화성인의 꿈에 한 걸음 다가섰다는 평가입니다. 김혜미 기자입니다. 30 meters, 20 meters, 17 meters, standing by for touchdown. Touchdown confirmed.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 관제소에 환호성이 터집니다. 우리 시간 오늘 새벽 4시 53분, 나사가 발사한 탐사선 인사이트가 화성에 안착했습니다. 지난 5월 캘리포니아의 공군기지에서 발사된 지 206일 만입니다. 인사이트는 화성 궤도에 도착해 대기권을 뚫고 하강해 착륙하는 최대 고비를 넘겨냈습니다. 미국 언론은 이 고비를 시속 2만 킬로미터에 달하는 속도를 급격히 줄이면서 마찰로 인한 열을 견뎌야 하는 공포의 7분으로 표현했습니다. My heart was basically, I think, just stopped beating for 7 minutes. 처음 보내온 사진엔 먼지 속 지평선 너머 화성의 하늘이 담겼습니다. 과거 7개의 탐사선과 달리 인사이트는 처음으로 화성 땅속 탐사에 나섭니다. 지진계를 설치해 흔들림을 계산하고 지하 5m까지 파고 들어가 내부 온도를 측정합니다. In the coming months and years even, the history books will be rewritten about the interior of Mars. 나사는 이번 인사이트의 성공이 마션의 꿈을 현실로 앞당길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JTBC 김혜미입니다. 네, 미국 국민 수천만 명이 대이동을 펼치는 추수감사절 연휴에 때이른 눈폭풍이 닥쳤습니다. 이 눈폭풍은 최대 시속 80km에 달해서 항공기가 무더기로 결항하고 수십만 가구의 전기가 끊겼습니다. 미국 기상청은 통상 1, 2월에 나타나는 눈보라가 11월에 온 건 매우 드문 일이라고 했습니다. 김준영 기자입니다. 눈보라의 공항이 순식간에 눈밭으로 변했습니다. That was canceled, so then I had to hurry and find another flight. 하늘길뿐 아니라 육로도 마비됐습니다. 고속도로는 통행이 제한됐고 도로 곳곳에서 빙판 사고가 일어나 한 명이 사망하는 등 인명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미국 추수감사절 연휴 막바지에 기록적인 눈폭풍이 시카고 등 미국 중서부를 강타했습니다. 현지 시간 25에서 26일 내린 눈은 곳에 따라 시간당 5cm가 넘는 폭설을 뿌렸습니다. 일리노이주 일부 지역에선 40cm 이상 쌓였습니다. 시카고에서만 비행기 1,200여 편이 결항하는 등 이틀간 전국적으로 2,800여 편의 항공편이 취소됐습니다.
시카고에선 한때 34만여 가구가 정전 피해를 겪어 복구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미국 기상당국은 11월 눈폭풍은 이례적이라며 추가 피해를 경고했습니다. 시카고 튜리브는 칼럼을 통해 지구 온난화가 겨울철 지구에 혹한을 부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기상이변이 미국 국내 총생산의 10%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미국 정부 보고서를 믿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JTBC 김준영입니다. 중국 과학자가 세계 최초로 인간의 유전자를 편집해 조작한 아이를 출산하는 데 성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연구의 진위 여부를 조사하고 있고 세계 과학계는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다며 비판했습니다. 신경진 특파원입니다. Two beautiful little Chinese girls named Lulu and Lala came crying into the world as healthy as any other babies a few weeks ago. 허 교수는 후천성 면역결핍증 에이즈 보균자의 정자와 일반인 난자의 수정란에 편집한 유전자 가위를 주입해 항체를 만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 인민망은 에이즈에 대한 면역력을 갖도록 유전자가 편집된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AP통신은 다른 유전자에 해를 끼칠 위험성 등 때문에 미국에서는 금지된 기술이라고 전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연구에 대한 엄중한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허 교수가 재직한 대학 측과 윤리 심사를 맡았던 의료기관은 사전에 알지 못했다며 관련성을 부인했습니다. 학계에선 인간에 대한 비인간적 실험이라는 비판이 더 큰 상황입니다. In cases where the potential risks are substantially higher than the benefits, which I think is the case here, that is not ethical. 허 교수가 6개 바이오 회사의 대표로 밝혀진 것도 연구 윤리 논란을 키웠습니다. 홍콩 언론은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한 킬러 로봇에서 치명적인 인공 바이러스와 인간 유전자 조작까지 중국이 논쟁이 많은 기술을 광범하게 개발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베이징에서 JTBC 신경진입니다. 퇴근하는 여성을 납치해서 돈을 빼앗아 달아난 2인조 강도가 범행 사흘 만에 강원도 정선의 강원랜드에서 붙잡혔습니다. 범행한 뒤에 바로 도박을 하러 가서 빼앗은 돈을 탕진했습니다. 배승주 기자입니다. 자신의 승용차를 타려는 여성을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괴환 2명이 뛰어가 붙잡습니다. 달아나던 여성을 때려 제압한 뒤 강제로 뒷좌석에 태웁니다. 지난 23일 오후 6시쯤 경남 진주시 한 보건소 주차장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인적이 드문 외곽 지역 보건소에서 여성이 혼자 근무하는 점을 노렸습니다. 이들은 납치한 여성을 2시간 동안 데리고 다니다 통장 비밀번호를 알아내 550여만 원을 인출한 뒤 풀어줬습니다. 계속 저항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얼굴을 때렸고요. 테이프로 손발을 감고요. 피해 여성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도주 차량을 추적해 어제 강원도 정선의 강원랜드에서 36살 김모 씨 등 2명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범행 뒤 곧바로 강원랜드로 가 사흘간 도박에 빠져 있었습니다. 검거될 당시 수중에 남은 돈은 3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도박을 해서 돈을 좀 불려서 빚을 더 많이 갚고자 했다, 그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특수 강도와 감금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프랑스 정부 당국이 북한을 위해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프랑스 고위 공무원을 체포했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붙잡힌 공무원은 프랑스 건축 문화 조경 담당 상원의회에서 일하는 브누아 캔데로 현재 프랑스 코리아 친선협회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지난 3월부터 캔데의 간첩 혐의를 조사해온 프랑스 정보 당국은 그가 북한에 어떤 정보를 주었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살균제를 개발한 SK케미칼과 이를 유통한 애경산업의 전현직 임원 14명을 검찰에 다시 고발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2016년에도 두 업체를 검찰에 고발했지만 배상은커녕 사과도 하지 않고 있다며 빠른 수사로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오늘 아침 8시 50분쯤 충남 공주의 마곡사 앞 골목에서 65살 서모 씨가 음주운전을 하다 김장을 하던 주민들을 덮쳤습니다. 이 사고로 서 씨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일하는 마을 주민 5명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서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81%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습니다. 경찰은 서 씨가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5달째 총장 자리가 비어있던 서울대학교의 이사회가 오늘 신임 총장의 최종 후보자로 오세정 물리천문학부 명예교수를 뽑았습니다. 오 후보자는 국민의당 비례대표로 당선돼 20대 국회의원을 지내다 총장 후보로 출마하면서 2달 전에 의원직을 내려놓았습니다. 오 후보자가 교육부 장관의 제청과 대통령 임명을 거치면 물리학부 출신 최초로 총장이 됩니다. 네, 수능이 끝나고 주말마다 수시 전형 시험이 치러지고 있습니다. 하루에 여러 대학의 시험을 봐야 하는 수험생들은 퀵서비스 오토바이에 몸을 싣고 질주합니다. 요즘에는 면접 보러 가는 취업 준비생들까지 이 퀵서비스 오토바이를 이용합니다. 그 간절함이야 충분히 이해하지만 사고라도 날까 하는 걱정이죠. 관련 법 규정이 없어서 더 문제입니다. 밀착 카메라 구혜진 기자입니다. 긴급 학생 수송이란 표지를 붙인 오토바이들이 줄지어 섰습니다. 수시 논술 시험이 한창인 한 대학교 앞입니다. 정문 앞에는 이렇게 퀵서비스 오토바이가 수십여 대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 수가 점점 더 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문의를 하는 학부모들도 눈에 띕니다. 대목이죠. 기사분들 한 500대 정도가 항상 요때만 돼서. 퀵서비스 기사들이 준비한 종이엔 미리 조사한 대학 시험 일정이 빼곡합니다. 15,000원 정도 킥 서비스는 그렇거든요. 근데 서울 시내 10만 원 이렇게 하고 기사분들이 그러니까 킥을 접고 다 오시는 거예요. 페이가 세니까. 오전 논술 시험이 끝나자 수험생들이 정문으로 질주합니다. 부모님과 같이 뛰기도 합니다. 다른 대학 고사장의 입실까지는 1시간 반 정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중교통으론 빠듯합니다. 전철도 애가 아직 한 번도 안 타보고 여기도 처음 와보고 길을 전혀 몰라요. 수시 시험에 실시되는 대학 근처는 교통정체도 심합니다. 길이 막혀도 오토바이는 뭐 갓길로 다 요리조리 빠져나가니까. 수험생들이 하나둘씩 오토바이를 타고 출발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험 고사장 입실 시간이 1시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서두르는 겁니다. 오토바이 뒷자리에 자리를 잡은 수험생들이 운전자의 허리나 손잡이를 꽉 붙잡습니다. 무서워하죠. 다 공부만 하던 학생들이 오토바이 타봤겠어요. 여학생들 같은 경우 부들부들 떨죠. 학생들을 태운 오토바이들이 차와 사람 사이를 요리조리 빠져나갑니다. 경적 소리도 시끄럽습니다. 학부모들은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게 시간을 30분만 늦춰도 오토바이 탈 일이 없는데 시간을 30분만 딱 조절하면 대중교통을 다 가거든요. 그 30분 때문에 집에 목숨 걸리면 10만 원. 취재진들이 퀵서비스 오토바이를 타고 같은 길을 이동해봤습니다. 신호를 위반하는 건 여러 차례입니다. 차들이 없는 곳에선 시속 100km로 달립니다. 정체가 심한 목적지 근처에 오자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을 합니다. 차로 1시간이 걸리는 거리를 30분도 안 돼 도착했습니다. 눈이 많이 내린 지난 토요일에도 오토바이로 이동하는 수험생들이 많았습니다. 헬멧을 쓰지 않은 학생도 눈에 띕니다. 취업준비생들도 퀵서비스 오토바이 이용에 가세했습니다. 일명 A매치데이라고 불리는 공기업 시험날이나 금융권 시험일이면 고사장마다 오토바이들이 북적입니다. 학생들에게 합격 문자를 받기도 합니다. 입학할 때도 이렇게 위험하고 어렵게 했었는데 졸업할 때도 그래야 된다는 게 좀 가슴 아프지만 매년 해왔네요. 어떻게 하다 보니. 퀵서비스 이용이 늘어나고 있지만 오토바이가 돈을 받고 사람을 태우는 행위에 대한 법 규정은 없습니다. 무법이에요, 무법. 사고가 나도 보험 처리 등 보상을 받긴 쉽지 않습니다. 대학들이 시험 시간만 조금씩 조정해줘도 불안감이 많이 줄 텐데요. 입시가 아무리 중요하다지만 수험생의 목숨만큼 중요할까요? 밀착 카메라 구혜진입니다.
여기서 사 무신사. 예,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그 버스는 서울에서 가장 유명한 버스 노선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매일 새벽 4시 정각 구로동에서 출발해서 개포동까지 가는 6411번 버스. 그는 주의를 기울여 살피지 않으면 알아차릴 수 없는 현실을 끄집어냈습니다. 이른 새벽 그 버스의 승객들은 조용조용 하루를 견디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을 오래 응시해온 정치인 노회찬은 존재하되 우리가 그 존재를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하면서 정치가 바라봐야 할 곳이 어디인가를 보여줬습니다. 우리에겐 어린 나이에 미혼모가 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아는 마음, 가난하게 살거나 흑인으로 사는 것, 장애인으로 사는 것, 노인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해하는 마음, 곧 공감을 지닌 사람이 필요합니다. 지난 2007년 미국 대선 유세 중에 오바마 후보는 자신의 연방대법원 판사 선임 기준을 이렇게 밝혔습니다. 공감. 비록 그것이 나에게 닥친 일이 아닐지라도 타인의 마음을 헤아려 공명하는 마음. 그 역시 법과 국가 권력이 바라봐야 할 곳이 어디인가를 선명하게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예산 삭감은 비정해 보입니다. 며칠 전에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벌어진 논쟁이었습니다. 시설을 이용하는 한부모 가정에 지원하는 예산 61억 원. 모든 걸 국가가 책임져 줄 수는 없으니 전액 삭감해야 한다는 지적에 반대하는 차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국민의 세금을 사용하는 문제에 감정이 개입돼서야 되겠느냐는 힐라는 합리를 가장함으로써 한순간 그럴듯하게 들리는 모순은 아닐까? 우리가 무엇 때문에 정치를 하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같은 자리에서 나온 누군가가 했다는 이 말이 차라리 더 핵심에 매달린 말이 아닐까? 그들이 소위 쪽지 예산, 카톡 예산으로 한부모 가정 예산보다 훨씬 더 많은 지역구 예산을 챙길 때 6411번 버스에 탄 사람들을 위한 예산은 그만큼 잘려나갔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오늘 팩트체크는 온라인에서 잘못 알려진 정보를 확인하겠습니다. 11월에 건강보험료가 유독 많이 나왔다는 한숨 섞인 글들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잇따르고 있습니다. 몇만 원이 더 나왔다, 정부가 지나치게 올려서 폭탄을 맞았다. 도대체 이유가 뭐냐는 문의가 팩트체크팀에도 몇 건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건보료가 인상된 건 아니었고 건보료를 매기는 자료가 매년 11월에 업데이트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대영 기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더 내게 된 겁니까? 네, 11월에 건강보험료가 달라진 대상은 지역가입자입니다. 전체 750만 가구 중에서 35.2%가 보험료가 늘었습니다. 48.4%는 변동이 없었습니다. 16.4%는 보험료가 줄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건보료를 올리기로 했다는 소식은 저희가 뉴스룸에서도 보도를 해드렸는데 이게 이유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네, 건강보험공단이 보험료를 올리기로 한 것은 사실입니다. 네. 지난 6월에 확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시행이 내년 1월부터입니다. 11월 보험료와는 무관한 겁니다. 네, 그러면 보험료가 오른 게 아니라면 뭐 때문에 오른 건지를 좀 봐야 될 텐데 매년 11월에 과표 조정이라는 걸 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소득과 재산에 따라서 자신의 보험료가 달라지게 됩니다. 네.
1년에 한 번 소득과 재산 자료가 업데이트가 됩니다. 이른바 과표 조정인데 시점이 매년 11월입니다. 5월에 국세청에서 전년도의 소득, 각 지자체에서 재산에 대한 과세 대상을 확정합니다. 이걸 10월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달합니다. 네. 이 때문에 11월부터 개인별로 새로운 자료가 반영이 됩니다. 10월에 비해서 보험료가 더 나온 사람이 이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네, 그러면 11월에 보험료가 너무 많이 나왔다라고 하는 분들은 지난해 소득과 재산이 좀 늘었다라고 볼 수가 그렇습니다. 있는 거겠죠? 소득은 이자와 배당, 사업, 근로, 연금 소득 등을 말하고 또 재산은 토지, 건물, 주택, 승용차, 선박, 항공기 등을 가치를 따집니다. 전문가들은 지난해 집값이 많이 오른 것이 이유 중에 하나일 수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일부 언론에서는 가입자의 부담을 키우는 방향으로 제도가 바뀌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여기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요. 네, 지난 7월에 새로운 부가체계 적용으로 건보료가 인상됐다. 그래서 지역가입자들이 또다시 건보료 폭탄이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일단 지난 7월 이 체계가 바뀐 것은 사실이고 과표 구간이 확대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로 인해 보험료가 올라간 사람은 소득 상위 2%, 재산 상위 3% 이내입니다. 이런 내용이 기사에 충분히 담겨 있지 않아서 마치 지역가입자 모두가 큰 부담을 지게 된 것으로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저소득층의 부담을 줄이고 상대적으로 적게 내왔던 고소득층의 부담을 늘려서 형평성을 높이자는 취지입니다. 네, 그리고 앞서 내년에는 이제 보험료율이 오른다고 했는데 그러면 실제로 얼마나 오르는 겁니까? 직장 가입자의 경우에 액수로 따지면 한 달 평균 3,746원이 오르게 됩니다. 네. 0.22%의 보험료율이 오르기 때문입니다. 지역가입자는 한 달 평균 3,292원이 인상이 되는데 부가점수당 금액이 6.4원이 오릅니다. 최근 8년 사이에 인상률이 가장 큰 폭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피부로 느끼는 부담은 결코 작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예, 비하인드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박성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시작할까요? 네, 첫 키워드는 비정하다의 사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앵커 브리핑에서 한 그 내용하고 같은 맥이 예. 닿아 있는 거죠? 같이 맥이 닿아 있습니다. 예. 어제 그 한부모 돌보미 예산 관련돼서 61억 원 예산 전액 삭감을 주장했던 송원석 의원이 오늘 보도자료를 내고 해당 발언에 대해서 사과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보도자료에는 일단 해당 예산이 기존에 있던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바뀐 것이기 뿐이기 때문에 삭감을 주장했다고 했는데요. 이는 이 예산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거고 전혀 새로운 예산입니다. 예. 어제 관련 내용이 보도된 뒤에 송원석 의원 측으로 많은 시민들이 비정하다고 거센 비판을 했는데 아무래도 이게 영향을 주고 송 의원이 사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항의 전화가 굉장히 많이 왔다고요? 예, 의원실이 거의 먹통이 됐고요. 아, 예. 송원석 의원의 블로그가 있는데 어제와 오늘에만 약 700개 가까운 댓글이 달렸었습니다. 예. 특히 본인이 장애아를 키우고 있는 한부모라고 밝힌 한 시민은 8년째 아이만 키우느라 일을 못했는데 아무래도 먹고 살아야기에 내년엔 무리를 해서라도 취업할 예정이었다. 물론 이런 취업의 전제는 아이를 돌볼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예. 관련 예산이 원래 계획돼 있었고요. 그런데 송 의원이 예산을 삭감한다고 하면 그러면 우리는 죽으라는 거냐라고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예. 많은 시민들의 비판 댓글이 있었는데 몇 개만 뽑아서 보면 내가 내는 세금은 저런 데 쓰라고 내는 것이다 라는 글도 있었고요. 이런 세상에 출산 장려는 무슨 말이냐라는 글도 있었고 아이들을 위하신다고요 많은 댓글도 있었는데 이 맨 마지막 댓글을 보면 사실 송 의원 블로그 첫 프로필이라는 부분에는 아이와 함께 있는 사진이 예. 올라가 있었는데 가식적이다는 비판인 겁니다. 또 지난 8월 송원석 의원이 본인의 지역구에 도로 확장 예산을 중심으로 800억 원대의 예산을 땄다라고 보도자료를 내면서 홍보한 바 있습니다. 예. 주로 국도 확장 예산인데 이것도 다시 도마 위에 올랐고요. 물론 의원들로서는 예산 결정에 신중해야 됐지만 사회적으로 약자들을 돕는 예산에 비정했다라는 비판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한부모 시설의 아이 돌보미 예산은 안 깎이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결과는? 우선 전액 삭감을 주장했던 송원석 의원이 사과했고 한국당 내에서도 예산이 일단 상임위안 그러니까 약 17억 원 정도는 삭감한 안으로 가자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많이 배정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보는 사진이 바로 예산 470조 원 예산을 16명의 예결위 소위위원들이 다루는 회의실입니다. 예. 여기서 이곳은 이제 방송 카메라가 찍지를 못하고 기자 한 명이 돌아가면서 들어가서 예결위 소위에서 있었던 내용을 다 적기 때문에 이 내용이 보도가 되고 알려지는 겁니다. 아마 이 한부모 시설의 돌보미 예산도 삭감 얘기가 바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알려졌고요. 예. 하지만 이제 하루 이틀 뒤면 예결위 소위를 넘어가서 예결위 소소위에서 정말 소수만 예산을 결정하게 되는데 거긴 이때는 뭐 아무도 못 들어간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예. 비공개고 기자들도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뭐 카톡 예산, 쪽지 예산이 들어가는데 사실 예산에 대한 예산을 의원들이 결정하는 과정에 대해선 감시가 막히는 겁니다. 예, 예. 그것도 좀 들어갈 수 있도록 바꾸면 안 되는 건가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데 짧은 시간 안에 예산을 해결해야 된다는 명목 때문에 예. 비공개로 몇 명이 하는데 그리고 뭐 하도 청탁 예산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과거에는 호텔 같은 데서 몰래 하기도 했습니다. 예. 두 번째 키워드 보죠. 두 번째 키워드는 예결위 소위의 언어로 잡았습니다. 예. 무슨 언어가 문제가 있었나요? 예, 부적절한 용어들이 도마 위에 올랐는데요. 어제 예결위 소위 회의록 내용을 잠깐 보겠습니다. 예. 이은재 의원이 농진청의 스마트팜 예산이 농식부 관련 예산과 거의 비슷하다면서 국민 혈세로 이렇게 분바이해서 이래도 되는 겁니까? 라고 따졌습니다. 이분은 이런 말을 더 잘 쓰시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에 비해서. 예, 벌써 몇 번째 있었고요. 사실 그럼 좀 주의를 할 텐데 그게 잘 안 되나 보죠? 사과하기도 했었습니다. 예전에 일단 분바이라는 말은 분배라고 합니다. 예. 흔히 이제 뭐 친구들끼리 가끔 쓰기도 하는데 음식값을 나눠내자 이런 말인데 이렇게 쓰긴 하는데 그렇죠. 실제 음식값 나눠내면서 분배해서 내자 하진 않고 예, 보통은 나눠서 내자 이렇게 얘기하죠. 예. 요즘 뭐 분바이해서 내자는 얘기는 잘 안 하잖아요. 예, 요즘은 이제 분바이해서 내자라고 그러면 분바이라는 표현은 거슬리는 표정을 예. 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 그랬었고요. 그리고 일본에서는 사실 분바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수준이 높은 단어로 문어체로 뭔가를 나눠주다는 거지 나눠서 내다라는 뜻은 별로 안 씁니다. 예. 이은재 의원은 과거에도 국회에서 견제라는 뜻의 겐세이 발언을 했었고요. 예. 그때 저렇게 소개를 해서 어휘 설명을 도왔었는데요. 이때 사과를 했었고 또 야유라는 뜻의 야지를 발언했다가 논란이 됐었습니다. 예. 어쨌든 이러에 약간의 어휘력을 많이 보였었는데요. 부적절한 어휘 사용도 문제지만 이 어휘가 소통되는 방식도 좀 비판이 있었습니다. 예. 어제 야당이 정부가 4조 원대의 세수 결손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오지 않았다면서 예결위 소위를 파행으로 갔고 오늘도 파행이 됐습니다. 예. 그런데 이 과정에서 고성이 오갔는데요. 나중에 고성이 오간 뒤에 조홍천 의원이 민주당의 조홍천 의원이 권성동이 보고 싶다. 권성동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 소위가 끝난 다음에 저게 무슨 뜻이냐라고 한 기자가 물어보자 본인이 법사위에 있었는데 법사위도 이렇게 시끄럽진 않았다라는 얘기로 법사위 위원장이었던 권성동 의원을 얘기했고요. 예. 그러자 조홍천 의원의 말에 이어 민주당의 박찬대 의원이 나처럼 귀마개를 해야지라고 귀마개를 주머니에서 꺼내서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가져왔다는 얘기죠? 예, 오른쪽 주머니에 들어 있었고요. 제가 의원실 측으로 확인해 보니까 귀마개는 아니고 블루투스 이어폰입니다. 그런데 그런가요? 예. 음악을 안 듣더라도 고성이 난무할 때 잠깐 귀에 끼고 있으면 머리가 어지럽진 않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세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죠? 세 번째 키워드는 이기적인 DNA로 잡았습니다. 예. 어떤 DNA인데 그러죠? 어제 자유한국당의 정우택 의원이 홍준표 전 대표를 향해 바퀴벌레와 연탄가스에 비유했다라고 보도를 했었는데요. 뭐 국회 소식은 전해드릴 때마다 하여간 그 정상적인 용어가 별로 안 나와서요. 예. 예. 어제 손 앵커가 그러면 분바이부터 시작해서 오늘 뭐 이 용어들이 다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사실 이 코너에서 그런 용어들을 많이 소개하는데 소개할 예. 게 점점 줄어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예. 홍 전 대표의 반박을 유도해서 존재감을 키우는 발언으로 해석이 된다라고 했고 홍 전 대표가 반박을 했냐라고 물어보셨었는데 예. 오늘 반박을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페이스북에 내가 현장에 복귀하겠다고 하니
거품 물고 막말하는 두 부류가 있다라면서 좌파 매체들과 반대당 그리고 두 번째가 양박들이라고 했습니다. 예.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어제 있었던 범친박계로 분류됐던 정우택 의원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고요. 연탄가스와 바퀴벌레를 막말이라고 홍준표 전 대표가 규정을 했는데 사실 이 단어는 원래 홍준표 전 대표가 처음 썼던 말입니다. 그래서 옮겨 쓴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홍 전 대표의 말을 차용해서 예. 홍 전 대표를 비난한 정우택 의원이 비난한 경우인데요. 이거 뭐 근데 물어보기도 좀 그런데 양박은 뭡니까? 예. 사실 홍준표 전 대표 페이스북에 어떤 페이스북 친구가 양박은 친박 비박인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홍준표 대표가 곧바로 답을 달았는데 양아치 친박입니다. 라고 답을 달았습니다. 예. 사실 양박이라는 표현은 홍준표 전 대표가 지금은 좀 잊혀졌지만 과거에 여러 번 쓰고 양아치 친박이라고 설명하기도 했었습니다. 잊었다가 지금 다시 생각이 났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홍 전 대표는 또 친박계를 향해 보수를 괴멸시키고도 당권을 잡으려 나온다며 후한무치하고 이 물려받은 정치 DNA가 달라서 그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예. 제가 홍 전 대표와 대립해 있는 한 중진 의원에게 물어보니까 품격의 DNA가 다르다면 딱히 대응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서로 각자의 DNA를 이기적으로 해석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예.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성태 기자였습니다. 네, 오늘 전국을 뒤덮었던 초미세먼지가 내일 중부지방은 보통 수준으로 나아집니다. 하지만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나쁨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은 서울이 1도, 대전 3도 등으로 오늘보다 조금 추워집니다. 예. 보통도 분명히 좋은 건 아니죠. 상대적으로 자꾸 이제 워낙 나쁘니까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